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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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오늘 갑자기 또 주한모 PT가 이제 계속 회의 꾸려가지고 저도 이걸 녹음을 못하니까 근데 오늘 3개를 한다 그러는데 첫 번째 타자는 오래간만에 우리 강하나 연구원이랑 하는데 하여튼 제가 요즘 놀래요. 우리 여성 동지랑 얘기하다가 저는 요새 그 드라마에 빠져 있어서 드라마 이거 봤냐 물어보면 아무도 안 보고 있고 강하나 연구원은 중학교 때부터 드라마를 안 봤다고요? 아, 네. TV 자체를 TV 안 봐서. 자체를? 네. 영화는 보고? 영화는 좋아합니다. 넷플릭스 이런 것도 안 봐요? 전혀? 제가 따로 본 적은 없고요. 그러면 TV 안 보고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책 읽고 그냥 공부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좋고 요즘은 뭐 액티비티 운동하는 거 좋고 뭐 운동도 좋아합니다. 뭐 사생활 괜히 물어보아서 그런데 하여튼 이건 놀라운데 그래요. 오늘 4종목을 할 건데 메디포스트, JW 중해제약, 대원제약,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같은 바이오가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네, 소외되어 있었다가 한 2주 전부터 아스코라고 이제 암학회가 6월 초에 나오는데 암학회 관련해서 바이오텍들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제약사들은 실적 좋은 회사들은 그냥 하방을 막아주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4종목이니까 한번 쭉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메디포스트부터 시작할까요? 네. 최근에 작성한 기업인데요. 이제 메디포스트가 스카이레이크랑 크라센도 이제 PE 회사들한테서 인수가 이제 되면서 어느 정도 날개를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작성한 자료고요. 이제 메디포스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1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스머프나 이제 카티스템이라고 있는데 스머프는 지금 개발 중인데 이제 카티스템이 지금 수술용으로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된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서 상용화가 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텍도 상용화가 가능하고 이런 좋은 제품이 이제 글로벌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카티스템이 뭐냐 인공 연골이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시장이. 근데 인공 연골이나 인공 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10년마다 갈아줘야 되고 수술 이전 단계에서 치료법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히알루로산이나 스테로이드 아니면 그런 주사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초기를 넘어서 중기에는 사실상 지금 치료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인공관절 수술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뭐 중기 환자들은 지금 치료법이 카티스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연골이 재생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표적으로 뭐 히딩크가 카티스템을 맞았던 이력이 있어서 그걸 좀 많이 내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티스템이 2012년에 출시하면서 지금 10년 정도 출시가 됐는데도 안정성 이슈가 없었고 지금 타사 제품 대비 뭐 진 모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없고요. 지금 뭐 연평균 성장률 출시 이후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40% 정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티스템이 너무 좋은 제품인데 이제 국내는 좀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글로벌화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이 되게 시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바이오텍들은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수를 당하는 거에 있어서 좀 결정하는데 좀 수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스카이레이크랑 이제 크레센도가 총 이제 1,400억 원 정도
이제 메디포스트를 인수하게 됐는데요. 이 자금으로 이제 CDMO 세포치료제 CDMO 회사 지분 인수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미국 임상 그리고 일본 임상을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티스템이랑 스머프 이외에도 뉴모스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뉴모스템은 이제 미숙아들 폐섬유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숙아들이 어렸을 때 이거는 제가 이따 말씀드려도 되긴 하는데 예, 이제 뉴모스템 같은 것도 이제 어쨌든 지금 임상 진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다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년 전에 그 스카이레이크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바이오에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를 안 나오는 했습니다. 회사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투자한 게 이제 나도 약간 메디포스트라서 의외여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나 모르고 있었거든.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스카이레이크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알려진 회사들 많이 하는 곳인데.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바이오 하던 곳이 아닌데 들어있어 제가 좀. 네. 그렇구나. 바이오를 이제 스크리닝 하시면서 아마 이제 세포 치료제 쪽이랑 유전자 치료제 쪽이 아무래도 지금 성장률이 가장 큰 시장이다 보니 그 중에서도 좀 지금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 있고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메디포스트를 인수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메디포스트가 후기 임상 3상부터는 대규모 임상이기 때문에 1상, 2상 때처럼 CMO에 그냥 위탁 생산 맡기고 그런 거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CDMO 지분 인수하는 것도 좀 추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같이 좀 키워 나가자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텍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3쪽 이제 보시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상용화를 시킬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뭐 3상에서 대부분 다 중단되거나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0년 이상 판매가 되었고 이제 미국 임상 3상 내년쯤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메디포스트가 지금은 좀 매력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카이레이크랑 크레센도가 들어갔던 시가총액 PSR 기준으로 이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PE에서는. 근데 PSR 기준으로 봐도 작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봐도 그때 이제 뭐 9배 정도 9배 정도인데 스카이레이크랑 크레센도가 12배 가 이제 3년치 평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가총액도 상대적으로 좀 싸고 이제 미니멈 업사이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고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공연금, 인공관절 쪽 시장도 커지고 지금 치료법 대체가 없는 그런 카티스템 수술용 또 시장이 커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카티스템이 수술용이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쉬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뒤쪽에 4쪽을 보시면은 이제 뭐 후기 임상부터 상용화 스피드업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제 뭐 수술용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시는데 이제 스머프라고 지금 시술용을 하나 또 진행 중이거든요. 시술용은 주사제라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서 네. 물어보는 거예요. 카티스템이 연골 재생을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연골에 아까 구멍을 뚫고 주사제인 그거는 또 이거의 주사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뭐 사실 기존은 같고요. 동일한데 네. 이제 주사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대량으로 생산도 가능하고 수술 안 하고 주사도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초기 임상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기 환자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때는 어쨌든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카티스템과 스머프는 애초에 타겟하는 시장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주사제 아니기 때문에 좀 시장성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타겟하는 시장이 좀 다르다. 제가 왜 주사제를 왜 얼마 전에 기사 중에 그 비만 치료제가 나왔는데 주사 맞으면 거의 엄청 아세요 혹시? 삭센다 말고 다른 다 몰랐구나.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비만이 안 돼봐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살 빼는 게 관심이 많아서 주사제가 되면 또 관심이 더 많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자주 안 맞는 주사 이런 것들 많이 꿈꾸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골 치료제들이 수술이 아니라 주사제가 있다니까 이게 이제 잘 더 시장이 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냥 타겟하는 환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카티스템은 갖고 가고 거기에 이제 주사제를 개발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부 지금 뭐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상품 출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일본이랑 미국 임상, 후기 임상 진행하는 거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스머프 같은 주사제도 이제 임상 진행 중이고 거기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CDMO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후기 임상부터는 대규모 임상이기 때문에 임상 진전이 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손해잖아요. 그런데 이제 CMO에 맡기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CDMO 지분 인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뭐 원가율 개선도 하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오랫동안 팔았던 제품이다 보니까 상용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팔았던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도 미국도 1, 2회 이상만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어느 정도 승인을 해주고 3상 바로 진행해도 된다라는 그런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는 것은 이제 글로벌 임상 승인도 좀 가능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CDMO 확보를 통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그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상용화했을 시에 원가율 개선도 굉장히 크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상용화했을 때 빠른 출시나 임상이 진행됐을 때도 좀 빠른 임상 진전이 가능할 거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CDMO 지분 인수가 좀 지분을 좀 사례적으로 인수할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쪽 보시면 아까 뭐 스머프가 초기 환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타겟하는 곳이 다르고 그냥 시장을 확장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머프 같은 경우도 한국 임상 결과를 인정받아서 이상부터 가능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연말에 이상 진입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쪽에 이제 뉴모스템은 너무 일찍 태어난 미숙아들, 그래서 기관지 폐이형성증인데 이게 폐 섬유화가 진행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폐가 말라버리는 건데 여기에 지금 뉴모스템을 주입시켜주게 되면 폐가 마르기 전에 폐를 적셔주는 세포를 이제 투여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무래도 미숙아 중환자 같은 경우는 병동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게 초기에 잡아줘야 나중에 자라날 때도 뭐 멘탈 디벨롭먼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시장이 엄청 크지 않더라도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쟁 약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모스템 같은 경우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받았었고 2019년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받았었고 유럽이랑 미국에서 희귀약품 지정을 받은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뉴모스템 같은 경우도 자금이 확보된 지금 조금 더 빠른 임상 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자금 확보가 확실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PE가 생각 없이 바이오텍을 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용화된 제품이 있는 바이오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메디포스트 작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식 커버리지는 안 했네요. 네, 아직은 안 했고요. 이제 이유는 뭐죠? CDMO 지분 인수하고 2차 종결 끝난 다음에 좀 커버리지.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네, 게시하려고 하고 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톤을 보면 되게 좋게 말하는데 왜 커버리지도 안 하면서 저렇게 말할까? 그런 이벤트가 좀 남아 있어서 네, 그렇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해제약 같은 저번에 한번 얘기 좋다고 하셨었던 종목인데 네, 이제 사실 1분기가 기대치 대비 조금 덜 나와서 그때 좀 반응이 안 좋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회사 측 가이던스 대비 뭐 안 나왔다는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기대치가 꽤 높았던 편이기 때문에 좀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약간 하회는 아니고 하회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가이코를 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가이코를 했었어요. 제가 방송 보시면. 네. 숫자가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 이게 뭐 큰 미스는 아닌데. 그래도 미스는 미스니까. 미스지. 네, 미스지. 맞습니다. 그걸 솔직히 말하고 시작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이제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에 2007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치 대비 안 나오면은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그쵸. 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중해제약의 대표 품목인 리바로 고지혈증 치료제가 이제 리바로 젯을 작년에 출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리바로 젯이라는 복합제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팔리지 못해서 그 부분이 영업이익까지 좀 많이 반영이 됐다. 궁금한 게 이런 고지혈증, 저는 고지혈증은 없어요. 네네. 근데 이 굉장히 수요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경쟁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뭐 경쟁력도 보다, 굉장히 예. 많은데 네. 이제 뭐 제재별로도 선호하시는 것들이 조금 있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중해제약은 오리지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라서 좀 선호도가 좀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장 크기는 좋은데 경쟁이 치열한 곳이어서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 생각보다 매출이 목표를 안 나왔다고 하길래 혹시 뭐 그런데 또 다른 제품들이 더 인기를 끊고 있나 뭐 이런 거 궁금했던 거죠. 최근 뭐 보령제약 같은 경우도 복합제 계속 출시하고 우렁제도 그거 많이 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령제약 제품들도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약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오리지널 제품 중에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쪽이 상승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혈압 환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지금. 예. 그래서 중해제약도 뭐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서 조금은 2분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고 고지혈증 복합제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는지 방향성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컨센서스 대비 컨센서스 대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에 어제 원료 공장 제조 업무 정지 3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해 적발이 돼가지고 저번 주에 처분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근데 6월부터 이제 9월 제조 업무 정지인데 한 가지 제재에 대해서만 제조 업무 정지고 이 제재는 대부분 이제 일반 의약품 쪽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의약품 원료 의약품 제외 다른 원료에 대해서는 그냥 과징금 1억 한 2천만 원 정도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1억 원 정도는 지금 중해제약 영업이익에 큰 타격이 없어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는데 2분기에 제가 추정한 것보다 조금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조금 네, 중해제가 굉장히 단단했거든요, 주가 흐름이. 네, 그래서 저번에 맞습니다. 미스 나고 한번 두드려 맞고, 네, 맞습니다. 두드려 맞고 또 어제 그러니까 에이씨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신뢰라는 걸 많이 따지니까 어떤 기업 중해제약이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 강하나 연구원이 직접 많이 만나봐요. IR 같은 데가 잘 하나요? 거기는 네. 이제 보통 홀딩스에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최소 10년에서 20년 계셨던 분들이 해주십니다. 이제 아무래도 JW가 되게 로열티가 강한 회사고, 그래도 어제 이 제조 업무 정지 터지고 나서도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런 신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작년에 적발된 거잖아요. 가이던스 같은 거 줄 때는 어때요? 근데 2분기 어때요? 3분기 어때요? 물어보면 잘 그래도 부합되는 편이에요? 뭐 1분기에 부합이 되지 않았어서 그러니까 뭐 말 돌리지 않고 아니 그렇게 능수능란한 곳들이 장점은 여의도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시니까 강점이 있는데 어쩌면 가이던스를 잘 뭐 정확히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줄 때는? 사실 거의 팀장님께서는 가이던스를 처음에 주실 때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주셨어요. 네. 이제 6,500에 네, 애널리스트들이 650. 흥분했던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소문도 좀 많이 나고 많은 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추정도 해보시면서 이거 뭐 얼마까지 나올 것 같아 하면서 좀 응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 쪽이냐 아니면 애널리스트 자체 흥분이냐. 네.
약간 그리고 그런 이게 거 좀 같구나.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 제시해 주셨던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이제 6,500이 650인데 650 달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 측면에서 1분기 대비 2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1분기가 가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뭐 2분기가 1분기와 조금 더 좋고 3분기가 조금 더 좋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방향성은 보여줄 수 있으나 이제 추정치 대비는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살짝은 조정을 할 예정이고 이제 중해제약이 리바로 패밀리에 대해서 기대했던 게 2분기에 어느 정도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원지자 엄청 매출 올려줬는데 콜대원. 상비약 산다고 정말 우리 와이프가 좀 뭐죠? 그 성격 조사하는 MBTI 네. 그러면 저랑 완전 반대거든요. 하여튼 뭐 어쩌면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사람이어서 대원지가 그래서 장사 잘 됐을 것 같은데 주가는 영 아니더라고요. 네. 약간 아무래도 1분기에 대원제약이 컨센서스를 거의 가장 많이 상회했던. 그러니까 대원제약은 콜대원이라고 네. 잘 팔렸고 실적을 깠더니 훨씬 좋아요. 좋았고. 주가를 그래서 대원제약 좋았네 하고서 이제 또 말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잘 나왔네 하고서 며칠 뒤에 봤더니 주가는 그냥 영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됐었다가 좀 빠진 느낌이 그게 반영된 있습니다. 거예요. 그게 네, 뭐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이제 콜대원 덕분에 이제 아니면 이제 호흡기계 쪽 매출 그쵸. 회복이 컸기 때문에 좋을 거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1분기가 피크아웃이 되면은 별로지 않냐라는 말씀을 그거죠. 많이들 해주시는데 사실은 2분기까지는 컨센서스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까지는 이제 호흡기계가 많이 올라오고 콜대원이 많이 팔리면서 이제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맞지만 지금 호흡기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한 23%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2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분기 매출 비중에서 호흡기계가 2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호흡기계 매출 비중에 대해서도 조금은 업사이드가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19로 인해서 조정이 컸던 것이 회복이 크게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라 그냥 원 위치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이제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할 수 있을 것이고 4분기는 원래 극성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코로나 때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성장이 나오겠냐 뭐 이런 의구심은 안 바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성장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성장이 그 정도는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때 호흡기계 쪽 매출이 너무 타격이 컸어서 그게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대원제약이 지금 최근에 마케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반의약품 마케팅도 하면서 작년에 인수한 극동 H팜 건기식도 마케팅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하반기부터 부침이 좀 더 많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더 크게 부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결국에는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의료 정보 공유 플랫폼 디톡스라고 플랫폼도 하나 런칭을 했는데 대원제약이 로컬 의원 영업력이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의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컬 병의원 쪽에 침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성장성이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도 많이 하고 걱정했어요. 그렇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비용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근데 1분기에 비용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잘 나올 건데. 브랜드 이미지는 확실히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뭐 기존 뭐 컨센서스 대비 거의 2배가 나온 실적이었어서 실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뭐 SK 바이오팜 같은 애증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군데서 고생을 했지만 장하나 연구원한테 가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웃긴 얘기 에피소드 얘기할게요. 어느 날 생전 전화가 안 오던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가나다 연구원이랑 이거 녹음을 했었어. 그래서 SK 바이오팜을 들었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이오 중에 뭐 없냐 물어봐서 내가 야 하나 나온 것 같아. 바이오팜이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 주기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중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 주식처럼 게 그런 거죠. 내가 항상 그 친구한테 하는 말 있어요. 뭐 하면 내가 야 너한테 내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친구가 전에 이제 그 우리 이한나 연구원이 그 저기 효성 뭐였지? 효성 첨단 소재 전화가 뭔가 그거를 그 비슷하게 전화가 와서 사연화해서 그걸로 주식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익을 한번 내본 거예요. 태어나 처음으로 내가 자꾸 전화 오면 뭐라고 그랬냐면 주식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 한번 이렇게 좋은 성장하는 거 나와서 갖고 가 하다가 하여튼 뭐 작년에 제가 좀 장을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시점이 있어서 그때 찰박고 나와서 뭐 살면서 처음으로 수익을 그래서 밥 나한테 그 1인당 뭐 아니 이런 건 문제 안 되겠지 뭐 1인당 하여튼 뭐 꽤 비싼 우리나라 어디 뭐 호텔에 스시집 가서 밥 사고 뭐 자기가 뭐 그래서 했는데 이거 투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자기가 말씀드리는 게 바이오 쪽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좋아 보여서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뇌전증도 그렇고 네. 바이오파밍에 참 고전을 하더라고요. 실적은 어땠어요? 뭐 1분기도 컨센서스 하회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예상 범위였고 예상 범위 내의 적전이었고 근데 바이오민 실적을 항상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뭐 저번 4분기에는 너무 크게 상회를 해서 맞아 그때는 그래서 또 연간 흑자 전환까지 맞아 만들고 그때 흥분해가지고 일회성인데 맞습니다. 흥분해가지고 그래 이거 너무 막 들쑥날쑥해서 그때도 맞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주가 못 갔어요 그때 한 이틀 동안 10% 가고 바로 다시 그래서 빠졌습니다. 맞아 기억이 갑자기 잊고 지내려 했는데 기억이 나가지고 네, 맞습니다. 봅시다 지금 상황주 그래도 최근에 바이오팜 커버리지 게시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1분기 이제 예상 범위 내에 적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간으로도 여전히 뭐 적자 지속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자긴 하지만 뭐 예상 범위였어요. 왜냐하면 1분기가 원래 이제 의약품 매출에 있어서 가장 비수기거든요. 뭐 영업 일수도 부족하고 오미크론도 피크였고 뭐 휴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비수기인 걸 감안하면은 뭐 그냥 적전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유럽 반제품, 유럽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반제품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매출 같은 경우도 연간에 정해져 있는 매출액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4분기에 나눠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뭐 2분기에 뭐 계약 상대방이 수주를 크게 준다 하면 2분기에 그냥 전체적으로 매출이 인식되는 거고 뭐 3분기에 한다면 3분기 인식이 되는 거라서 1분기에 그냥 그 부분이 거의 인식이 되지 않았어서 그게 또 컨센서스 하회에 한 몫을 다음에 했다. 인식해서 나와도 또 한 번 푹 쳤다가 또 이게 맞습니다. 이러니까 연간으로가 중요한데 연간으로는 적자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분기에 또 컨센서스 하회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중국이랑 일본 쪽 임상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세노바메이트랑 다른 파이프라인들. 근데 중국이랑 일본 임상도 이제 진행 속도가 조금 느렸어서 1분기에 뭐 영업일수나 오미크론 때문에 임상 진행 속도가 느렸어서 이런 계약금이 임상 진행 속도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분기에 그 부분도 이제 매출 인식이 좀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SK바이오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노바메이트라는 지금 상용화가 된 출시가 된 뇌전증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3월 17일에 제가 자료를 발간했는데 그때 빈펫 특허 만료한 후에 동향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빈펫 특허가 만료된 후에 제네릭이 한 8개 정도 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빈펫과 동일한 제재 내에서 제네릭과 오리지널까지 해서 동일한 제재 내에서 총 처방수는 지금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MS를 그냥
침투한 것이고 총 처방수는 늘어나지 않다는 거는 이제 지금 세노바메이트의 성장률과는 무관할 것이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오히려 지금 오리지널에서 제네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 하는 점은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보험 약가에 룸이 생기는 뇌전증 환자들이 세노바메이트까지 병용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뇌전증이 병용 처방을 되게 많이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 그냥 병용 투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엑스코프리 매출을 그냥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림 1번은 세노바메이트 미국 처방수 추이입니다. 이제 3월 때 좀 그래도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월 거 아까 확인하고 왔는데 살짝 떨어졌어요. 살짝 떨어졌지만 아무래도 이게 뭐 리니어한 거는 변함이 없어서 이제 5월 것까지 한번 보시고 내가 제일 좀 싫어하는 게 하지만 졌지만 이게 이제 생각도 잘 안 될 때 나오는 현상 아니에요? 이제 뭐 3월달에 그런가? 대부분의 뭐 빅파마나 제약사들이 다 3월달에 제일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월달에 보통 좀 우뚝 많이 올라왔다가 4월에 조금 그쵸. 다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어서 4월 약간 떨어진 정도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 그냥 총 처방수 측면으로 봤을 때 빈펫의 제재가 제네릭이 쌈으로써 이제 엑스코플에 영향을 주는 거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경쟁 신약 대비 출시 후 처방수 추이 봤을 때도 엑스코프리가 기울기가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특이 상황 속에서도 리니어한 기울기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세가 추세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다. 성장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SK 바이오팜 측에서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조금씩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장 동력을 많이 찾고 있고 차후 뇌질환 쪽 CNS 쪽에 있어서도 카리스바메이트 3상 진행 중인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후기 임상 아니면 이제 상업화가 이미 된 약제 도입시켜 오게 된다면 영업력이 있어서도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나 연구회랑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궁금한 게 요즘 그 바이오 관련된 소위 펀딩이라던가 VC 분위기 어때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바이오 쪽은 뭐 한두 번 아는데 그쪽은 워낙 또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어려워가지고 막 전문 용어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데 의외로 좀 괜찮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들도 자금들이 씨가 마르는 것 같거든 지금. 최근에 VC 투자 추이가 많이 꺾였고요. 그렇죠. 2020년이 피크였고 작년부터 조금씩 하반기부터 꺾였다. 사실 그쪽들은 보시면 될것 사실 같습니다. 그 뭐 인건비 같은 거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인데 최근에 고민들 많이 느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고민도 많이 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뭐 AI 헬스케어 쪽이 되게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AI 헬스케어 알지? 네. 예, 무슨 말인지. 디지털 헬스케어나 AI 헬스케어 그런 쪽은 아직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아무래도 뭐 비상장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상장사들이 내려와서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장사들도 있지만 비상장 쪽에 자금 투자했던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네, 지금 다 익시들 못하고 계셔서 다 못해요. 지금 어제 밥을 먹는데 분위기는 뭐 내가 이제 조준 시장 할만하다. 현대차도 사야 되고 뭐 삼성전자 했더니 형 분위기 장난해 지금? 지금 의외로 투자했다 묶여버리는 느낌도 좀 네, 있더라고 맞습니다. 지금. 막 시리즈가 넘어가면서도 펀딩 시가총액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땠냐면 그래서 그 오너가 돈 좀 필요해 니네들? 그럼 가서 이렇게 시장 한번 돌고 오면 돈 쫙 조달해 왔어.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조용히 뒤로 물건들 내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맞아요. 그래서 뭐
뭐 한때 굉장히 난리 났던 좋았던 것들인데 너 어제도 뭐 농담처럼 잘 좀 누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안 사면 어디 있냐 그랬는데 분위기가 딱 그렇더라고. 바이오를 잘하던 사람들인데도 요새 고민하더라고. 미국 쪽도 그래요? 오히려 투자를 너무 못 받고 있고요. 원래 이런 거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강하나한테도 한번 물어보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그 아저씨들이 자꾸 강하나 연구를 밥 먹고 싶어 해서 내가 한 칸을 자르고 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했는데 내가 생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걔네들은 농담이고 진짜로 궁금해하더라고. 내가 당신이 젊다고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쪽에 그쪽 네트워크가 좀 궁금하다 그래서 내가 그 저기 네네네. 거기를 얘기했지. 그 친구 한번 내가 인사 한번 시켜줄까 했더니 거기서도 알더라고 그 회사를. 그 우리 다 아는 곳이니까. 여하튼 돈을 그냥 막 조달해 오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바이오 이쪽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사실은- 분위기가 그러면 사실 비상장에서 투자를 받고 이게 임상 진전되면서 상장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분위기가 좋아져야 분위기가 업될 텐데. 되는데 일단 지금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엄청 심하게 되고 있는 내가 제일 중이고 싫어하는 말이 옥석 가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 이제 그래도 최근에 아스코어 학회 덕분에 그래도 임상 진전이 좀 있거나 임상 데이터가 기대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메디포스트처럼 좀 상용화 됐는데도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은 회사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그래서 보시면 내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스카이레이크가 메디포스를 투자했다 그래서 이건 주가가 좋았겠다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이게 불안하니까 누가 투자했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 안 좋았다 보니 투자했을 때도 큰 주가 변동은 없었고요. 그래요? 올랐다가도 이제 다시 빠져서 제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된 거고 최근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요즘 뭐 투자했던 보입니다. 것들 다들 머리 아파요. 지금 뭐 되게 밸류 얼마로 하냐 갖고 논쟁하다가 이제는 다시 캐시플로우를 다 따지기 시작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재무제표 잘 보셔야 돼요. 강하나연구원도 이쪽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따져서 좋은 거. 근데 따져서 좋은 건 또 이렇게 섹시하진 않잖아. 그렇지? 그 실적 나오는 회사들 그쵸. 중에서요. 이게 참 투자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도 강하나연구원이랑 얘기하는데 왜 즐거웠냐면 어제 저녁 자리가 바이오 관련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왜 요즘 분위기가 이럴지도 좀 더 생각해봤고 근데 분위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론을 하는 이유는 뭐 자료를 보고서 이걸 사라고 했다 팔라고 했다 뭐 윤주호는 뭐 시장을 좋게 보네 나쁘게 보네 야 진짜 의미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말하면 잘 보는 편이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만나서 비싸게 밥 먹자고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려고 만나지 않고요. 이런 분위기를 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가 좀 어떻고 이런 거를 전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 뭐 이런 노력을 해도 별로 이런 노력보다는 그냥 당신은 좋게 보니까 나쁘게 보니까 JW 중에 제가 바이콜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죠? 그 SK 바이오팜도 내 입장에서는 잘난 척하면서 야 이거 좋아 보여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있었지. 근데 그거를 각자 판단에 좀 활용하시면서 바이오도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마냥 지속되진 않아요.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는 또 많이들 경계하고 대비해 왔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하나연구원 뭐 주말 연휴랜다. 내일 잘 쉬시고 네. 투표할 거죠? né? 해야 돼요. 네, 그거 알겠습니다. 알았죠? 그렇죠. 우리 애들이 전화까지 해서 투표하라고 그랬더니 아빠 꼰대 같아. 그렇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